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젊을 때는 마치 스펀지처럼 세상을 흡수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죠. 신조어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놀이문화도 또 처음 마주한 문제도 금방 익히죠. 낯선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왠지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찾게 됩니다. 젊을 때는 기존 지식을 참고하지 않고도 새롭고 독특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동적 지능이 강하고요. 나이가 들면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결정화된 지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10대 후반, 늦어도 30대를 넘어가면 유동지능의 정점을 지나게 되고 이후에는 결정지능에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결정화된 지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배움이 멈춘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디어가 넘쳐서 좋지만 나이가 들면 통찰력이 깊어져서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배우진 못해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의성이 젊음의 특권이라면 지혜는 경험의 자산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날.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번에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그대로 결정이 나올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또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가 전망은 또 어떻게 수정하는지 같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또 부동산에서 중요한 개념 용적률 있죠. 이게 높을수록 건물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행 배경부터 또 집값 여파까지 살펴보시죠. 또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지폐나 주화를 의미하는 두 글자 단어.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장이 10분기 연속으로 이것 보유액을 늘리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매력적인 가격에 살 주식이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또 반면 또 워런 버핏 회장은 최근에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주식 투자를 또 강조하기도 했죠. 물론 주식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이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또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은 아니고요. 예, 카드, 신용카드도 아니고요. 간편 결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뜻하는 두 글자입니다. 와, 오늘 역대급으로 오답이 많네요. 화폐, 통화, 뭐 캐시, 채권, 비트. 아, 오늘 좀 어렵나? 네. 유사한 용어로는 현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찰은 좀 더 좁은 개념이고요. 내가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폐 같은 걸 현찰이라고 하고 당장 내가 쥐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예금까지도 이걸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강력한 힌트. 우미숙님, 뭐니 해도 이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죠? 부모님께 어떤 선물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야, 나는 이게 제일 좋더라. 예. 그 두 글자입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좀 빠졌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다우지수는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우 빼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1.2%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대형주주 S&P 500 지수도 0.5% 떨어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좀 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이은 하락세로 인해서 이제 시장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가 매수세로 반등을 시도했는데 사실 장 마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부가 한 달 유예 조치 다음 주로 종료되면 예정대로 관세 부과하겠다.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이제 투자 이제 리스트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개별주 가운데 지난해 S&P 500 지수 가운데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AI 대장주 빅테크 기업 팔란티어 주가가 예. 오늘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나흘째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59%나 빠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 최대 관심사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거든요. 현지 시간 26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될 텐데 오늘 3%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이 딥시크 출연한 이후 처음 내놓는 이제 실적 보고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 증시 어제도 낙폭을 상당히 좀 줄였습니다만 264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포인트 넘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쪽 시장 모두 지금 뭐 거의 20포인트 그렇습니다. 1%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 개인을 제외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좀만 더 조정받으면 또 우리 증시는 더 많이 빠지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이야기 또 나오면 또 휘청휘청거리고요. 어저께 국회 법사위에서 일단 전체 회의는 아닙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 주도로 이제 이사의 이제 직무 수행 시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대상에 이제 회사에서 네. 플러스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이 상장 회사의 이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담겼는데요. 네. 민주당은 어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면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제 법사위 이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아마 이제 이 전체 법사위 전체회를 거쳐서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재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네. 이제 소송이 시달릴 수 있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개의 법인만 해당이 되지만 지금 야당이 이제 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장 기업까지 법인이라면 모두가 다 주식회사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거고 이후에 전체 회의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3라운드 중에 이제 1라운드 통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그 관세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그게 한 3월 4일까지가 그때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관세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GM의 철수설이 다시 또 불거졌어요. 맞습니다. 한국 GM의 한국시장 철수설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누구부터 나왔느냐? 미국 GM 본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이 폴 제이콥슨 GM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 컨퍼런스에서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배치와 이전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앞서 다른 행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지금 한국GM이 지금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FTA로 인해서 무관세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지만 예. 근데 한국 GM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한 물량의 거의 84%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구태여 25% 고관세 물면서 비싸게 여기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한미 FTA 덕분에 관세 거의 없이 수출을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근데 GM은 이제 경영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해외 생산 기준 철수를 여러 차례 이제 결정한 바가 있죠. 2013년에는 호주에서,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2017년에는 유럽, 인도에서 철수를 했고요. 한국에서도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예. 당시에 정부가 이제 GM의 공적 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GM 공장만 폐쇄를 하고 부평 공장은 남겨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부평 공장까지 폐쇄되는 게 아니냐.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1, 2, 3차 협력사를 포함하게 되면 약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돼서 이 부평, 인천 공장 공동화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그 취업 유발 계수가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짜 4차, 5차 벤더사까지도 일감을 같이 얻게 되는 이건 좀 걱정이 되네요. 또 건설업계도 위기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삼부 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신동아 건설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입니다. 삼부 토건이 어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영업 적자가 이어져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00%가 넘고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외부 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미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바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1955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국내 토목 건축 공사 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가 2017년 졸업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이제 회생 절차 신청서 심사한 이후에 네. 지금 이 법정관리 여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신동아 건설뿐만이 아니라 대저건설, 삼부토건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불황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건설 업계도 어렵고 건설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역성장하면서 GDP도 깎아먹게 되고요. 또 헬스장 같은 경우에 그 가격 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헬스장 여전히 많다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헬스장 8곳 중 한 곳이 가격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공정위가 이제 헬스장 2,001곳을 점검한 결과였습니다. 이 가운데 248곳이 가격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 개시 의무에 대해서 상당수 헬스장이 이걸 놓치고 있느냐. 여기에는 가격 표시대라는 게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해야 되는데 헬스장 사업자분들이 아직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표시대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다시 유도한 이후에 네. 필요하다면 과태료와 같은 이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해외 쇼핑몰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피해가 늘고 있어서 네.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해외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브랜드 공식 명칭은 물론이고 로고, 상품 소개 등도 공식 홈페이지 그대로 베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요. 근데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느냐? SNS,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유입된 소비자들한테 파격적인 할인을 90% 이상 할인한다. 라는 걸 내세워서 구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매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 요청하게 되면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 구제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저렴하다. 이거 이제 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해외 쇼핑몰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 결제보다는 가능한 이제 차후에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0% 할인해서 판매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가품인 거 알겠어. 그냥 그 한번 편리하게 사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마저도 떼일 수 있다라는 거.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범 기자님은 아침에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뉴스에서 금통위 리포트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지금 열리고 있죠. 지금 열리고 있고 오늘 열려서 오늘 인하를 하든지 동결을 한다라는 예고 뉴스를 하나 라디오 뉴스를 읽었습니다. 재정금융팀장님의 예상을 듣고 싶습니다. 몇 분 뒤면 판가름이 날 텐데. 9시 50분쯤이면 결론이 나올 텐데. 20여 분 남았는데 예. 예측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도 팀장님이시니까. 뭘 네. 걸어야 되나? 아니 우선은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통위는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 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스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50분 만에 뭐 1시간 만에 이렇게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좀 긴 준비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지나다 보면 한국은행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게 많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수의 직원들은 이제 금통위원들이 금리 결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참고로 할 것이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실물에서는 어떻게 뭐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통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경제 상황 점검회의라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금통위원들과 한국은행 조사국 또는 뭐 국제금융 관련된 부서들의 직원들과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 지표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하루 전날 이제 동향보고 회의라는 동향보고를 하는 회의를 엽니다. 또 이거는 이제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회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금통위원들이 또 다시 뭐 질문을 하거나 각종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까지 마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제 논의가 거의 끝나고 오늘 중지가 모아져서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일에는 9시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한 40-50분 정도 걸려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신문 기사 보시면 의장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 두드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연출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자단이 먼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기자들이 총재님 의사봉 한 번만 두드려 주세요 하면서 그때 이제 차카차카 찍고 그걸 또 보도하게 되는 건데 끝나면 나가세요 하면서 그렇죠. 또 이제 기자들은 또 스케치 기사 필요하니까 총재님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다.
저게 과거에 금리 인하할 때 맸던 넥타이인데 막 이런 연관지어서 막 기사 재밌게 쓰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미국 페드 연준의 네.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연준이 저렇게 해석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관행적인 예상이 묻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일단은 결정이겠지만 결정은 금방 나오고요. 결정이 나온 뒤에 좀 지나면 통화정책 방향문, 통방문이라고 요게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통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중을 담습니다. 이번에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단어 하나하나 왜냐하면 이게 전 그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과 이번 문이 거의 흡사해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르면 올렸다, 내리면 내렸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단어를 바꿔가면서 아니면 수식어를 바꿔가면서 표현하거든요. 요걸 잘 보면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이번에 결정 이유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불친절한 소통 방식이에요. 제가 서영민 기자의 좀 말을 조금 부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간에 뭐 동결하든 간에 되게 배경 설명을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준 의장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2월에는 경기 침체가 상당히를 빼고 그냥 우려된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에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고 네. 그렇게 다들 시장 참가자들은 이해는 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시적으로 소통을 하는지 저는 약간 불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해석할 때는 중앙은행 총재들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맞추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들 못 맞춘다는 거는 파월 의장이 전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예전에 그렇죠. 코로나 때 이 인플레는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쓰는데 어쨌든 정보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한 방식을 한 100년 전 방식을 저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선될 필요가 기자들이 있다. 해석해주고 애널리스트들이 해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전달이 되는 거죠.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낮출 것이다라는 데 좀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예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23분 있으면 나오겠지만 일단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지난달 1월 달에 이제 3.0으로 그대로 동결을 했거든요. 네. 그 앞에 두 번 0.25 두 번 연속 내리다가 동결할 때 내린 설명은 한마디로 지금 경기는 너무 안 좋다.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원달러 환율이 1월 달에 정말 뭐 갑자기 툭툭 튀었잖아요. 이러다 1,500원 뚫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당시 금통위원들이 원달러 환율이 걱정돼서 못 내리겠어라는 설명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어보면은 경기 침체가 1월과 2월이 개선된 느낌은 별로 없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지표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환율은 뭐 여전히 1,400원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1,430원 이쪽 저쪽인데 뭐 오르냐 내리냐보다는 그 움직이는 폭이 진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잔잔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율을 볼 때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월에 밝혔던 그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미루어 짐작건데 경기 침체는 여전하고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율보다는 경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뭐라고 예측은 하는데 뭐 모르죠. 네. 실제로 환율이 꽤 안정돼 있습니다. 사실 1월 초만 해도 1,470원대 그때가 제일 높을 때였어요.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던 게 올 작년 연말 올 1월 초에 한 1,477원까지 올라갔고 서서히 조금씩 내렸는데 올 초 통화 정책 방향 결정할 때는 그게 내림세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6주 지나 보니까 살짝 내려갔어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1,427.4원에 개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1,430원이거든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예, 요 정도니까 일단 환율 우려가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 환율이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환율이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1월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번에 내리면 약간 환율이 약해지긴 할 텐데 기조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과는 조금 반대 방향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안정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상황은 아니다. 1월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리고 6주 사이에 또 이렇게 변한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흐름을 또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가정 하에 어저께 홍춘욱 박사님 출연하셨는데 한 3번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예상 혹은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 이런 이야기를 좀 올해 3번. 하더라고요. 예, 올해. 그러니까 우리 경기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경기를 또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 통화 정책도 기자. 있지만 그 일단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죠. 지난달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 금리 발표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추경이 필요하다 15조에서 20조였나요?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결정은 안 됐지만 그 향후에 재정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앞에 상황을 내다볼 수는 없는데 그 금리 상황이 만약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더 많이 낮춰야 될 상황에 놓일 거고 그렇죠. 아니라면 좀 또 금리를 그렇게까지 3번까지는 안 낮춰도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사실 그 돈의 힘, 유동성,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라는 양 날개로 날아가는 건데 한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새가 날아가면서 고도가 너무 낮아지면 더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하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써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재정 정책 추가 경정 예산이 한 15조에서 20조 원은 필요하고 요 정도면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준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중앙은행은 얼마나 금리를 또 더 내려줄 것인가. 또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해요. 네, 일단 뭐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실제 그 좀 여야가 원만히 합의했으면 좋았을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깎였죠. 네,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는 정도의 추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가 안 좋다면 특히 내수가 안 좋다면 내수를 살릴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총계로 나타나는 숫자 얘기하잖아요. 성장률, GDP 성장률. 네. 올해 뭐 1%대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모든 기관에서 1%대, 해외 기관은 뭐 1% 초반대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로 낮아진 것을 우리가 추경으로 얼마나 보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면 국가의 내수 부양으로 얼마나 보충할 수 있느냐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여서 기재부 관료들 아니면은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는 내수 부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출이 커져야 하는데 근데 수출이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임기 초반에 저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물론 이 낮아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으나 우선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돈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확실히 살아날지 그 효과성도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연장된 얘기인데 사실 네. 이제 저희가 뭐 올리냐 내리냐 뭐 이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좀 근본적으로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정말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기준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오른손 들고 기준하면 기준. 반팔 간격, 뭐 한팔 간격 네네.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네.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가 3.0%인데 이미 예금 금리가 2%대로 내려와 있어요. 은행 예금.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2%대로 내려와 있어요. 기준이 3인데 다른 금리가 2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기준을 기준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그러니까 별로 그 기준이 더 많이 내려올 거야라고 미리 기대한다거나. 선반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기준금리의 역할이 참 우리나라가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에 예전만큼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가 확연해요. 오히려 미국의 연준에 더 모든 귀가 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못해서도 있지만 방금 서영민 기자 말한 것처럼 내수보다는 우리는 결국 외국에서 얼마나 수출해서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경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수출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경을 덜 쓰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인데 기준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
개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시중금리 그러니까 요즘 대출 받으러 이제 그 상담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내리기는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고 또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대출금리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 네. 가계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해서 오히려 은행들은 가성금리를 높이면서 고객님들 우리 은행 찾아오지 마세요. 많이 대출해드리면 저희 혼나요. 막 이런 상황까지 갔었고. 근데 최근에 또 정부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또 바뀌었단 말이죠.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한다. 금리 좀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대출금리. 호떡을 네. 뒤집은 거죠.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도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그 금융기관의 실적이 나올 때도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곧 실적들이 뭐 다 정리된 실적이 발표될 텐데 지난해 또 많은 영업이익을 그리고 순이익을 금융사들이 거뒀기 때문에 사상 최대였으니. 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아니 은행들은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번 거야. 예금과 대출의 이자 마진으로만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많이 벌어도 돼 하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으니 사실은 금리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은 활성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독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돈이 돌지 않고 또 소비들 많이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또 대출도 잘 안 받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는 더 둔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러면서 또 집값이 또 꿈틀댈 수도 있고 정부는 또 그걸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 정책 대출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김주목 말씀하시죠. 기자. 예. 제가 할까요? 네네. 네네네. 그 디딤돌 대출이 금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출 증가량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대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싸니까 거기로 몰리고 그다음에 정책 대출의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지 않습니까?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를 정책 대출을 늘리고 지르느냐가 전체 대출량을 좌우할 정도로 역할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정부가 가계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제책에서 보면 당연히 정책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0.2%포인트를 디딤돌 대출을 올렸는데 다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은 빼고 수도권만 올렸어요. 수도권 디딤돌 대출만 0.2%포인트 올리는 차별적으로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지역에는 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준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대출이 안 나와서 지역이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 크게 의미 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0.2%포인트 올린 것은 올해도 정책 대출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또 오늘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또 경제 성장률 전망, 또 물가 전망 이것도 한번 또 수정해서 나오게 될 텐데 신승호님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더 뛰는 것 아닌가요?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데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최근에 1월 물가 상승률이 2%, 2.2였나 2.3였나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꿈틀대는 것 아니야라는 또 걱정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보세요? 꿈틀될 수 있죠. 지금 이게 국제유가 때문인데요. 근데 뭐 계속 우리는 수출에 이렇게 기대 있는 나라라는 얘기는 동시에 똑같이 교육에 기대 있는 나라이고 수입에 기대 있는 나라, 특히 에너지의 측면에서 수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결국 우리나라 물가가 그 자체로도 오르지만 나중에 이 기름을 써서 만드는 모든 공산품들 그리고 공산품 다음에는 서비스까지 음식물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다만 기조적으로 지금 우리 내수 소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아마 흡수되지 않을까 어디론가 흡수되고 이게 전파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에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랑 물가가 내려갈 요인이 상존하긴 하는 건데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유가가 왜 올라갔나 생각하면
이제 환율 상승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러니까 유가 상승도 있지만 환율 상승도 영향을 못지않게 미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계엄 이후에 환율이 많이 올라있던 상황을 한 2달 정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원유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곡물 그다음에 뭐 기초적인 자재를 수입하는데 한 2달 정도의 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슬슬 좀 우리 시장에 반영될 타이밍이 돼서 좀 당장의 단기로는 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환율이 좀 진정되고 있으니 낮아지고 있으니 1월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국제 유가도 그렇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좀 그런데 또 다만 어떻게 보면은 연간 2% 정도면은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쨌든 또 과거로 크게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물가 상승률 2% 넘어서 너무 걱정했었지만 그 전 한 5, 6년 최소한 5, 6년은 우리나라 역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0%대 계속 네. 나오면서 좀 우려가 됐던 적이 0.1, 있어요. 0.1 그랬는데 그게 이유가 내수가 안 좋아서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시 그 상황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밑에 내려가 있는 무슨 수를 써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물가가 안 올라도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해 뭐 물가 목표 관리 목표가 2%인데 뭐 네. 크게 그걸 벗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한국은행이 목표를 달성한 거긴 한데 성장은 한 1.56%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1.5 하면서 물가는 2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모두의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가 관리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이 한 2.5, 3 나오면서 물가가 이 정도로 관리되면 참 잘 관리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봐야죠. 물가가 2나 오르는데 왜 우리 경제는 2를 성장을 못해? 이게 지금 논의의 방점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가장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물가도 못 쫓아가는 성장률. 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간 다음에 금통위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전달해드리고요. 7632님이 뉴스는 안 봐도 성공 예감은 필수 방송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126님 출근 시간이 10시로 바뀌고 매번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요. 경제가 재밌어서 신기해요라고. 우리 또 기자님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2글자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 영어로는 캐시인데요. 예전에는 이걸 담아서 이제 노란색 월급 봉투로 회사에서 주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고요. 식당도 거의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죠. 해서 이것 없는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귀해지지 않을까요? 박수현 님이 항상 지갑에 이게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던 아빠가 얼마 전에 제가 은행 앱을 깔아드린 이후로는 편해서 좋다고 하시네요. 스마트해지셨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영경님은 아이가 학교 가면서 학용품이나 군것질 한다고 이걸 조금씩 가져가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어서 카드를 주지는 못하거든요 라고. 어릴 적에 엄마 100원만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마 1000원만도 안 하겠죠. 1000원짜리로 뭐 과자 하나 먹어서 먹는. 카드 줘. 그렇죠. 요즘에는 카드 준다고. 아니면 어디에다 뭐 이제 충전을 해서 주거나. 김효조님 주머니에 3,000원은 항시 가지고 다닙니다. 붕어빵 때문에. 이혜진님 제 지갑엔 이게 없어요. 조카들 만나면 용돈도 계좌 이체해서 주게 되네요. 그렇죠. 많이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것 2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모내기 할 때 이양기를 많이 봤거든요. 이양기. 그 모판을 위에다가 실어 놓으면 그걸로 이제 모를 심는 그런 기계인데 이양기가 아니고요. 이양제, 그것도 용적률 이양제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서울시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그 내가 갖고 있는 땅의 요 면적 대비해서 높이 건물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그 네. 건물을 얼마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 비율인데 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건물을 높이 짓느냐는 얘기가 되죠. 이게 그 서울시에는 이제 지금 그 고도 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예. 고도 제한 규제를 받는 그 땅 또는 건물에 있는 용적률을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그 뭐 공사장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거죠. 팔면 이제 그 건물은 원래 10층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걸 다른 땅의 용적률을 사서 뭐 한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이제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려는 거고요. 이게 뭐 서울시에서 예로 드는 거는 이제 뉴욕이나 뭐 도쿄 사례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서는 그 용적률을 이양해서 건물을 더 높이 지은 사례들이 있죠. 그러면은 용적률을 많이 높일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뭐 공항 근처라든지 문화재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용적률을 더 높이고 싶은 지자체한테 돈 받고 이걸 팔 수 있는 겁니까? 지자체한테 팔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제도 설계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용적률을 사고 싶은 개발 사업자한테 어허.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여의도의 용적률이 1000%인데 국회의사당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서 500%밖에 못 쓰고 있다. 500%가 남잖아요. 자, 남는 용적률 팝니다라고 하면 누군가 저기 어디 강남에 무슨 빌딩 짓는 분이 거긴 용적률이 2000%인데 2000%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 나 2500%로 올리고 싶어. 남는 용적률 팔 사람 없어요. 해서 이제 양쪽이 악의가 맞으면 그걸 사고 판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네. 개념인데 다만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 법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단적으로 자 예를 들면 KBS 지금 뭐 여의공원로 13 여기는 등기를 떼보니 용적률이 1000인데 용적률이 500밖에 안 썼어. 자녀 용적률이 500 있어. 이런 게 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후속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아직 우리 어디 등기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돼야 도입될 수 있는 거고 서울시가 2011년에도 한번 하려고 했던 제도인데 14년 만에 다시 꺼낸 겁니다.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도입을 하려면은 그런 제도적인 입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게 네. 보통 도시 미관이라든지 뭐 주변 교통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문화재, 뭐 공항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도를 정해 놓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용적률은 1000으로 딱 정해졌으면 그 2000을 1000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의도에서 개발하고 싶은 사업자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어디서 500%를 더 사와가지고 1500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내시당초 1500으로 허가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같은 규제를 놓고 돈 있는 사람은 누굴 그걸 사와서 그 규제를 넘어올 수 있다고 설정해버리면은 그럼 용적률 규제를 왜 하는 거야 시당초? 저는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이거는 네. 지역별로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원래 또 용적률이 다 차등되어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이 제일 유명하죠. 예. 그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차등해서 어떤 미드타운 아니면 다운타운 이런 곳에 그 조닝이라고 하는데 구역별로 이 구역은 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게 좋아.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존별로 다르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종류의 지역별 규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거지에 막 갑자기 옆에 막 솟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이 다른 곳보다 더 높은 밀도로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더 사서 쓰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보통 개념적으로 규범적으로 한 1000%가 용적률의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나는 더 높이 지어서 더 높은 건물로 더 높은 수익과 뭐 기타 등등 다른 걸 추구해 보겠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라는 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경제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도쿄나 뉴욕처럼 거대 도시 권역에서 계속해서 도시가 그 다운타운이 커져가고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서울이 그런 도시가 앞으로도 될 것인가 경제가 성장해서 그거 한번 질문은 던져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개발해 놓은 것들이 뉴욕 한번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되게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아주 좁은 땅이에요. 이를테면 한 20m도 안 되는 그런 땅에 400m 높이의 빌딩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 폭과 높이의 비가 한 20배가 넘어간 20배가 넘어가는 송곳 같은 빌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 뉴욕에 많이 생겨서 그 도시의 미관을 굉장히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도시의 미관을 달리 만드는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아직 이거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건물마다 얼마나 썼고 얼마를 안 썼고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이 지도 형식으로 구획해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는 그 경복궁 왼쪽 서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은 보통 한 18m, 24m 이 정도로 규제돼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은 못 지어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그 공중권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거를 다 같이 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개별 사례별로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당장은 이런 개념적으로 가능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대중들에게 물어보는 차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을 띄우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화 하나둘씩 하게 될 테고요. 조금 전에 기준금리가 나왔는데 오, 예. 2.75%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네. 한 스텝 내린 거네요. 네. 0.25%포인트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또 예상을 했던 그 금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후에 한 10시 좀 넘어서 또 이청용 하는 총재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는지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보고 계셨군요. 네. 제가 아까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틀리면 어쩌지. 뉴스를 계속 릴로드하면서 하지만 일단은- 내린다라고 예언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것 이제 기준금리는 내렸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용적률은 올린다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평균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낮은 곳은 그대로 낮게 높은 곳은 어떻게 높게 상대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 취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용적률을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울의 모든 층수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남는 거에서 부족한 쪽으로 옮기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용적률의 효율적 활용, 뭐 남는 용적률 없게 아주 깐깐하게 쓰는 거니까 뭐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서울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는 도심 초고층 빌딩 개발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은 뭐 해외처럼 용적률 2,000%, 3,000%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걸 특정 지역만 올려주면 항상 용적률은 이제 특혜 시비, 그다음에 왜 저기는 올려주고 여기는 안 올려줘 아하. 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손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사다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글쎄 뭐 한 번도 안 해본 적에서 저도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 그러니까 원래는 용적률은 미관상 안 된다라고 딱 제안해 놨는데 거기서 바로 같은 필지지만 A 필지는 돈 없어서 못 사오니까 못 올리고 B 필지는 돈 있어서 사올 수 있어서 용적률 올릴 수 있다면 용적률 규제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삐뚤빼뚤 해줄 네네네.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중심부를 해서 이렇게 마름모꼴로 쭉 옆으로 갈수록 외곽으로 해서 떨어져야 가장 아름답다라고는 하는데 중심지 내에서도 돈 있는 사업자가 올린 건물 돈 없는 사업자가 올린 건물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게 도시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성민수 기자님. 근데 뉴욕과 이제 도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약간 그 공익적인 그 공공의 이익을 본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도쿄역 앞에 그 건물들을 개발할 때 도쿄역에는 그 용적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도쿄역에서 사서 그 앞에 높은 빌딩을 지었죠. 그러면 그 돈을 도쿄역이 그 도쿄역 오래된 도쿄역을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썼어요. 그다음에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원 밴더빌트 빌딩인가요? 그것도 이제 옆에 있는 그 뉴욕시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역의 용적률을 사서 옆에 높이 지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 현대미술관 모마도 옆에 그런 식으로 빌딩을 지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근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거기선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길이 열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향은 지금까지 아직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서 단순히 이걸 사오는 거기만 하면 아까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공기업 방식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공중권을 팔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공공건축물이거나 아니면 기타 뭐 민간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처음 될 것이고요. 이거 만약에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면 모든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공중권을 다 먼저 팔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중권 가격이 낮아지면서 공공에도 충분한 좋은 영향을 못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공식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창영님께서 남는 용적률이 어딨나요? 미래에는 언젠가 올릴 텐데. 근데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10년, 20년 혹은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더 높은 건물 지어서 살게끔 놔둬야 되는데 이거 왜 우리가 팔아먹고 미래의 가능성을 지금 다 없애자는 거야? 라고 또 반발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측면도. 그 점도 있고요. 용적률을 파는 분 입장에서 보면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용적률이 원래 자기 거예요? 자기가 따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부가 준 거잖아요. 근데 무슨 권리로 그걸 판다는 건지 전혀 이 개념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김진희님은 네. 닭장에 갇힌 닭신세가 되겠네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초고밀도 개발이 되는 곳은 또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할 것인가 또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생각해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낮췄다 해서 2.75%가 됐다라는 것도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9에서 1.5%까지 엄청 낮췄네요. 엄청나게 낮췄네. 정부가 보는 것보다도 더 어쩌면 비관적으로 해서 1.5% 성장률을 보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초고령 시대, 이 노년 세대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디에 쓰는지 그 시니어 트렌드를 또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